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웅클럽의 김승연 총무님, 회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1번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 영생, 독재 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20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였으며 한일 도르코에서 면도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극단적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친북 노선에 저항했습니다. 제 삶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온몸을 바쳤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온갖 반대를 뚫고 시작한 GTX와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통혁명과 성장 동력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운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제 신념은 결실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무한돌봄, 이 역시 극빈가정 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정책 대안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1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한센인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대선 제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존재하고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 김문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부활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하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이제 부산,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김문수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치열한 제 삶의 궤적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말해왔던 제 인생이 보증수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김문수를 믿고 저 김문수에게 맡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한세인 영역에서는 좀 약간 울컥하시고 그랬는데 물도 좀 한 잔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치열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훈 토론은 후보의 정치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큰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정치 쟁점이 있는 거라 저희 토론의 전반부, 초반부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쟁점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서승욱 부국장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 담당 부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국민들이 관심 속에서 진행됐던 75분간의 담판, 어제 만찬회동에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물론 당연히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짐작되는데,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모님들 말씀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단일화와 관련된 그 내용엔 진척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75분간에 걸친 만찬회동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어제 만찬을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께서 미리 4시 반에 만찬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V 토론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해서 단일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한 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 된 것이다. 최종적인 안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 그 내용을 봤는데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본인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전대. 그럼 어떻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11일까지 어떻게 마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에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떻게 어려운 정치판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말씀밖에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씀 하셨죠. 다음 주 수요일 토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일정 말씀하셨는데
어제 사실은 뭐 어제 결렬이라고 다들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그 관련돼서 새로운 무슨 제안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브리핑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하셨던 말씀을 어제 회동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 부분 또 말씀을 드리려고 다른 뭐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 그러면 당이 오늘 오후 4시인가요? 그 예정 요체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3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선 단계마다 1억씩 내서 각 후보마다 3억 이상 내고 홍보비를 쓰고 이러면 수십억의 비용을 지출해서 우리 후보들도 그만두신 우리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모든 분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자기들은 그럼 뭐였느냐. 뭐 당선된 저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건 뭐 미리 한덕수 후보를 예상하고 우리는 사전에 예비 경선 비슷하게 이렇게밖에 안 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정직하지도 않고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준 해설위원 계속 네, 하시죠. 그럼 저 YTN 해설위원 김희준입니다. 오늘 오전 회견에 대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당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그리고 당이 정한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당무 우선권 발동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비대위는 해체하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인 보관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법적인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적 조치도 물론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은 74조를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바로 이 당무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 이게 일종의 선거에 관련된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임명진 목사님이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했는데 본인이 후보 선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그날짜 바로 사표를 내고 비대위가 사실상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같이 제가 선출되는 그날 저녁에 바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3사람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선대위 구성을 이야기하니까 선대위를 구성해야 여기에서 후보 단일화 추진팀을 만들어서 그 추진팀에서 모든 실무적인 접촉이나 진도가 나가는 것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당 지도부의 입장은 선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입니다. 그 당의 공식 후보는 선출해놓고 그럼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 기구를 단일화 기구를 그 밑에 바로 한 2인씩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소수에서 협상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랬는데 단일화 되기 전에는 선대위 구성 자체를 못하겠다고 일어나는데 이건 사실 완전한 해당 행위고 선거를 안 하겠다는,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는 이런 것, 이 자체가 벌써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날부터 다 하나도 협조가 안 돼서 지금은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후보와 동행을 하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선거운동을 못해서 제가 영덕 산불 현장하고 갔다가 바로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니까 도와주는 선대위가 아니라 당이 아니라 후보를 못하게 하는 이런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뭐 해체하게 되시는 겁니까? 비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뭐 저는 보십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와 이런 분들을 다 우리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뛰었던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는 뭐 탈당을 해볼 때 할 수 없고 나머지 후보 8명을 다 7명을 다 해서 저와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자. 황우여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만하게,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4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사한 인사권은 사무총장 한 사람만 바꿔달라. 이 사람 실무자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제가 요청한 사무총장 후보를 그 사람한테도 딱 비대위원장이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도 또 못하겠다고 나가서 다시 도로 종전의 사무총장이 지금 총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전부 방해를 하니까 제가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4일 방송 토론 목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하셨는데요. 하지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알량한 뭐 후보 자리 지키기라면서 아주 격한 비난을 또 쏟아냈고 한덕수 후보도 11일 전 단일화 입장에는 확고하다고 다시금 확인을 했거든요. 이 유례 없는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당내 개싸움이 이루어진다 이런 우려,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도 없고 아픔이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저희들이 그저 요령 있게 피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계속 눈을 감는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아는데 우리 당에 입당해서 제가 한덕수 총리께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좀 며칠만 빨리 그만두시고 나와서 경선하시면은 그 얼마나 정당하고 떳떳합니까? 왜 모든 후보가 다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단일화를 안 되면은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게 과연 올바른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단일화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혁상 부국장 해주시죠. 네, 저 국민일보 남혁상 부국장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하고 그 단판 회동도 그랬고요. 또 오늘 뭐 아침 회견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그 후보 등록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만일 오늘 김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그 후보 토론 목요일 여론조사 이 제안을 그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은 계속 한 일주일 정도가 남는 시간인데 이후 이 과정에서 김 후보님께서는 지금 정당의 공식 후보시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일화를 이 일주일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대단히 김 후보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한덕수 후보는 당의 입당, 국민의힘의 입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로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 자체도 안 하고 후보 등록으로 무소속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정체가 뭡니까? 그럼 당연히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가 난립되어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하는데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사람, 당에 입당도 안 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과 저를 공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당대회를 하고 온 그 어려움을 낸 이 공식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으로도 출마도 안 하고 당에 입당도 안 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무슨 일이냐 이거죠. 덧붙여서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를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오늘 내일 중으로 후보 토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한덕수 후보 쪽에서도 뭐 11일 이후에 후보 등록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후보님 입장과는 다르게 당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후보님이 좀 시간을 계속 뭐 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선출된 것은 5월 3일 휴일을 시작하는 날에 선출이 됐고요. 지금까지 휴일이 무려 연휴가 나흘 동안 계속된 다음에 어제 처음 이제 또 하고 이렇게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억지로 무조건 단일화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덕수 후보가 공식 후보로 등록을 해서 뛰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저도 또 등록이 돼서 뛰어서 며칠이라도 하다가 투표일이 6월 3일이니까 그 전에 투표하기 훨씬 전에 그것도 제 주장은 거의 한 20일, 18일 이상 전에 단일화하면 충분한 단일화 시간이지. 그런데 등록도 안 하겠다는 사람, 무소속으로 등록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를 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시면서 의원들 또는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도 뭐 1년 사실입니다만 이후에 약간 뭐 소극적으로 좀 입장이 좀 바뀌셨다. 이렇게 당 지도부나 뭐 당원들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반대로 후보님께서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차례 대단히 불쾌하다 또는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좀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내비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가장 서운하셨는지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아예 무시하고, 두 번째, 그동안의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후보 한 사람당 1억씩 내라 그럽니다. 단계마다 1억씩 내고 또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놓고 지금 그 과정마다 저는 단일화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또 단일화 하겠다는 거는 명백하게 제가 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한다는 말은 이 공식적인 후보와 나머지 다른 우리 당 성향이나 또는 비슷한 후보와 단일화해야만 그래야만 성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후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이낙연 후보가 나오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등록도 안 한 사람, 등록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단일화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일 되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는데 거기하고 자꾸 단일화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단일화입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하라는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등록해서 뛰잖아요. 그런데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단일화를 하기가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추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아주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누가 한덕수를 끌어냈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획을 해서 출마시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과 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 당의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거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돈도 없다, 안구도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수목금 일정을 주셨는데 요거 하나 더 하자면,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는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와 김문수의 경쟁은 너무 기울어졌다, 김문수 후보에게 너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경쟁하자라고 하는 게 페어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저는 일견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페어 안 하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제가 안 페어한 게 무엇이며,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정말로 본인이 하려면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입당하면 자동으로 당내 경선으로 되는 거고 지금처럼, 아니면 밖에 등록을 해야 단일화가 되지. 등록 안 한 후보 유령과 완전히 헛개비를 보고 단일화를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럼 단일화, 이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MBC에서 뉴스와 경제 진행 맡고 있습니다. 이성일입니다. 저도 단일화 관련 질문 잠시 보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견문 보면 후보 교체에 위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표현 쓰셨고요. 또 한덕수 후보 만난 뒤에는 후보 등록 생각한 적 없는데 누가 끌어냈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지금 뭐 그게 누군지 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 이분이 쓴 시나리오를 안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 이 정책 뭐 토론 뭐 이런 거 보면 소수 의견 가진 사람들한테 줄곧 이렇게 배신자라는 표현 많이 쓰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이런 표현 등장한 것 같은데 혹시 걱정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이 후보 교체 시나리오, 이거 누가 기획하고 누가 실행하는 건 다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황우여 선관위원장 보고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를 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시 또 교체 작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못하게 사퇴했습니다. 사퇴하니까 바로 그 사무총장, 제가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제가 추천한 후보를 무산시키고 다시 돌아온 그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시켰습니다. 당의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 맡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 실무자지. 선관위원장이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아무 욕심이 없는 황우여, 뭐 예를 들면 전에 국회의장 했던 이런 사심 없는 분을 하지, 당 사무총장을 자기 뭐 하수인처럼 앉혀가지고 당 지도부 그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너무너무 다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다 알아버리실 겁니다. 단일화 하자는 이야기 나온 이유도 그렇고, 역시 뭐 후보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선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김 후보님 제안 당이나 또 한 후보가 지금 안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단일화 무산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김 후보께 굉장히 무겁게 가는 상황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로 해가지고 승산이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뭐라도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러냐? 그분이 동네 구의원 선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분은 훌륭한 공직자십니다. 국무총리도 2번 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온갖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훌륭한 유엔 사무총장이셨지만 선거판에 들어와서 며칠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왜? 이 판은 다른 판입니다. 이 판은 난장판입니다. 이 판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이 판에 와서 그것도 아주 무도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상대로 해서 싸워 이긴다는 보장이 있다면 제가 얻고라도
모셔오겠습니다. 승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한덕수 후보하고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은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자 떼어 보면은 지금 김 후보님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일반 당원과 무당층의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다 앞섰고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경선 중에서 일반 당 민심과 당심 여론조사에서 둘 다 모두 다 이긴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요 근래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당심이나 민심이나 모두 다 이기고 제가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저를 이재명이 아무리 저를 공격한도 제가 무슨 하자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이 완료됐고 많은 경험이 다 있고 또 당심과 민심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다시 바꿔야 안 되느냐?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느냐? 여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론조사로 당 후보를 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 미국 그렇게 선거만 해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논리와 그 근거,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미진했던 답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구성은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저희 회원께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시각은 10시 35분으로 토론 시작한 지 한 30분쯤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한 단계니까 조금 정리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김덕수다 하면서 경선 과정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뭐 기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응할 것처럼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 후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반대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척하다가 약간 페인트 모션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김덕수다를 강조하셨을 때는 지금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빠른 단일화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빠른 단일화를 했는데 나는 김덕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 누구와라도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제가 단일화 안 한 적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일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시점과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느냐. 그런데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입당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식으로 선출된 제가 단일화를 해라고 압박하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인데 이 질문을 끝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문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누가 준비하셨죠? 예, 김희준 해설위원. 네, 지금 탄핵 반대라던가 여러 가지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한 작가와의 만남에서 네. 드라마처럼 영원히 바뀔 수 있다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영원히 바꿔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건데요. 만약 김문수 후보께서 누군가와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가운데 누구와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이준석하고요? 이재명? 이재명, 이준석도 포함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하고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그분의 형님, 공인회계사 이재선 씨,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찾아와서 간곡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 형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자기 형님이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형님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생각했을까? 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도 한 20여 명 강제 행정 입원을 시켰어요.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한번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고, 저는 또 사칭을 해도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바꿔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뭐 약간 좀 부드러운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 또한 놀랍습니다. 혹시 생성형 AI 중에서 혹시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뭐 예를 들면 챗 GPT라던가 뭐 이런. 저는 네, 지금 퍼플렉서티라는 그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챗 GPT보다 낫고 제가 써본 중에 최고더라고요. 퍼플렉서티가 최고로 좋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고 물어봅니다. 매우 앞서가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급속도로 이제 세상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청년 정책이 이제 최대의 관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좀 하라고 조언하고 싶으신지요? 젊은이들한테는 절망하지 마라. 청춘은 아름다운 거, 청춘 애찬이지 않습니까? 정말 청춘은 그 어떤 좌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청춘은 어떤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아기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 모든 정치 역량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포괄적인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정부 국장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소위 그 빅텐트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덕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소위 개헌 빅텐트, 개헌에 찬성하는, 자기는 3년만 하고 그만둘 테니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하자 하면서 소위 개헌 빅텐트를 주장하고 계시고, 반면에 우리 김 후보님은 방점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한 반 이재명 빅텐트 쪽.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 위대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2년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감옥도 2번 가고 제가 재적도 계속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온몸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 민주화의 기나긴 역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획득한 것이 바로 직선제 개헌 1987년 현행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위대한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행 헌법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가 의회 독재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도 장악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고 뭐 여러 분야를 사회 각계를 장악하고 지금 정당에도 이재명 후보는 89.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김정은과 시진핑과 필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당 내 민주주의 자체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의회 독재를 고칠 수 있는 일정한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한 정도 그 구성 방법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방 분권 그리고 진정한 분권과 인권의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개헌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하여 지금 당 지도부는 그 줄곧 쭉 얘기해 오는 게 이 빅텐트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보다는 일단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우선이다, 이 입장이고, 우리 후보님은
이준석, 이낙연, 심지어 뭐 저희 취재로 뭐 황교안까지 가능하면 포함하는 뭐 큰 단일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단시일에 이게 가능하겠는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언급된 후보님들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꽤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현재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뭐 가는 곳마다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과 보관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 전략이 빅텐트는 제가 후보이고 저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빅텐트를 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한덕수, 두 번째가 이준석, 그 다음에 이낙연, 뭐 황교안도 뭐 되고 누구라도 이 반 이재명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여기에 모여서 그러면 뭐 빨리 되겠느냐? 되는 사람부터 먼저 단일화를 하든 또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처음에 그물은 넓게 쳐야지 뭐 이쪽에 뭐 고기 뭐 요기만 그물을 쳐지 이건 안 된다. 그 빅텐트란 그야말로 빅텐트로 넓게 쳐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거로 봐서 이준석 후보도 나중에는 저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 그건 꼭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도 대화하고 이래서 반드시 이 빅텐트를 성사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제 보관입니다.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상계엄과 그 탄핵 관련해서 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저 김은수 후보님께서는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특히 저기 얼마 전에 그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정강정책 연설에서 대국민 뭐 사죄를 한다는 사죄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대표님은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뭐 이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뭐 사과한다 또는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반대고요. 군사력이 동원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것이 이렇게 동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비상계엄은 저는 반대고 누가 하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군사력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계엄은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 많은 계엄을 겪었던 나라고 국민들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소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지금 성공한 경우는 두 번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한 번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다 당내에 야당 의원만으로 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데 가담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의 그 원리상으로도 안 맞고 정당이 뭡니까? 뜻이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세운 대통령을 자기들이 야당하고 합쳐가지고 탄핵을 해서 쫓아낸다. 그럼 그 사람 그런 당이 과연 이 자격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말한 것이고 누가 탄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 어떤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제도적인 헌법재판소로서 판결을 한 것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해야 된다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여러 가지 그 일체성, 지금도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우리 당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이거 정말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또 이 비상계엄을 초래하게 한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하신 적이 있고,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비교적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지금까지 본 일반적인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바라보는 이미지랄까, 이런 강성 보수 이미지가 좀 없진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본선에서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거기에 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또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제가 또 여러 가지 고위직도 이렇게 해봤고, 저는 또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상당한 정도 어느 한편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은 저 사람은 안 해본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고 함께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정말 국민이 더 행복하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길이 있다면 그 누구와라도 손을 잡고 반드시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바치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경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추대된 직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좀 그런 생각해보거나 논의해 본 적 없다는 그런 답변도 좋지만 좀 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대통령을 임기 말에 좀 지지율 떨어지면 출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아주 무책임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반성해서 해야지. 그 사람을 잘라냄으로써 나는 내 일을 했다 이건 아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잘못된 것 보면서 자기 정당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반면 교사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쫓음으로써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면책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락 연설할 때 보니까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한다. 그것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지난 겨울 이후에 한국 사회를 좀 뒤덮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인데 그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이제 뭐냐, 이 싸움이 우리 국민들 속에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실하게 답변해 줄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도록 하는 행정 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그거 이미 다 밝혔다. 더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제일 문제 제기 많이 되는 게 사전 투표인데, 사전 투표도 관외 멀리서 사전 투표를 할 경우에 그 투표지를 자기 주소지로 송부하는 과정, 가져와서 5일 동안 보관하는 과정이 옳으냐, 여기에 다른 문제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대한 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 주권자의 정당하든 부당하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해명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이 변화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나는 중도 보수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 멀리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저는 국민정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정당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중도 보수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좌에 있었지 않습니까? 좌에 있었는데 좌 중에도 급진적인 거였기 때문에 제가 입당할 때는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 빼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나 뭐 모든 당무위원들이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끌어와서, 저나 이재원 이런 사람들 끌어와서 나름대로 뭐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든지 좌든 우든 포괄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을 다 용광조처럼 녹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보수 정당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뭐 가장 혁신적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은 저는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굉장한 정도로 많은 혁신을 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대혁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보수라고 해야 되겠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네, 제가 하나만 더.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왼쪽 끝에도 해봤고, 지금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거로 평가되시고 있고, 노르코에서 면도날을 만드는 가장 낮은 자리도 해봤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도 해보셨는데, 아래 위 좌우 굉장히 극단적인 건 해보셨는데 가운데의 경험이 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부족을 좀 느끼십니까?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산수를 하더라도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가운데를 안 거치고는 못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가운데 같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늘 중용, 제가 생각하는 저는 어릴 때 서당에도 다니고 이런데 중용, 이 사서 중에 하나는 중용,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중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운데가 있고, 제 행동에서도 제가 뭐 함부로 막말하고 이런 거는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정치인 중에. 그것은 바로 제 나름대로 이 항상 화가 나더라도 중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제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 중용을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 정치인 김문수의 정치적 포지션이 중도층을 끌어안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그 극우로 분류되는 그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셨고요. 그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그 광화문 애국 세력 그리고 또 600여 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과 결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이른바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기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전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전략이 좀 뭐 부족한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 네. 나옵니다. 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정말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는 꼭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지킨 건 아닙니다. 정당 당원들만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6.25 때는 학생들 중에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학도 의원군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중도를 이야기해서 극단적인 국가의 위기가 왔고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지키느냐? 국회의원이 지켜주겠지. 헌법재판소가 지켜주겠지.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한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목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만약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히틀러처럼 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를 중도라는 이름 아래 약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미미하게 만들어서 나라의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열심히 하고 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하지만 그러나 또 바깥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감쌌고 비상계엄 조치의 논리도 좀 되풀이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통이 써준 연설문 아니냐 이런 촌평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강성 친윤 이미지가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성 친윤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친윤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계엄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한 절반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노동개혁, 약자에 대한 보상, 이거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니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좀 하다가 지금 탄핵이 돼서 이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과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더 올바르고 완성된 모습으로 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계엄이라는 이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불행하게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받고 계시는데 하여튼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출마 선언한 날짜가 4월 9일이더라고요. 한 달쯤 됐습니다. 이틀 전까지 근데 고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장관직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직에 그대로 있으셨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자리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심하셨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되고 그래서 파면이 아니라 다시 기각 또는 각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이 되는데 8대 0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출마 안 할 수도 또 없다. 이래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후보로 올라오고 많은 위험한 것을 제가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피한다면 이거는 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재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도 오래 하셨고 행정 경험도 있으신데 아까 87년 체제 괜찮은 체제였다고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여러 분들을 봤을 때 이분 정도면 참 잘한 대통령이었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각 대통령께서 다 특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는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늘 모든 대통령 묘소를 다 돌아보고 참배를 합니다. 당이 다르다든지
제가 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래서 해서 난 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그 희생 헌신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어느 대통령 이 사람은 뭐 안 된다든지 뭐 된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각자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보님께서 장관직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짧고 불행한 이런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특별하게 아주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계엄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정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너무 이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늘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임기가 5년 너무 짧습니다. 딱 몇 가지만 해야지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이 너무 의욕적이라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계엄을 해버리는데 이건 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욕이 너무 앞선다고 해서 꼭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교훈을 저는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큰 뉴스가 2개나 있었습니다. 사실 75분간에 걸친 그 면담, 그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이게 사실 그래서 뭐를 더 크게 써야 할지 고민한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75분 단판 얘기는 꽤 충분히 했으니까 어제 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선 후로 전격적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앞서서 민주당이 공판기일 연기를 촉구하면서 뭐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좀 압박을 한 게 사실인데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선거 재판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 아예 6개월 만에 1심 끝내고 그 다음에 2심, 3심, 633, 1년 내로 모든 종결을 해야 된다. 선거 재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 6년, 7년 이거 법이 너무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경우는 또 아주 가혹하게 그냥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판사 잘못 만나면은 완전히 그냥 이 만나는 판사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막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이번은 뭐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퇴임하고도 그렇고 이거 명백하게 부패, 뇌물 이거는 사법부에서는 완전히 척결돼야 될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지금 곳곳에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사법 정의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감시해서 정말 제대로 좌표를 찍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하여튼 뭐 어제 이런 결정도 있었지만 대법관수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했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전의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각종 법안, 뭐 청문회 이런 것들 하여튼 동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이재명을 죽이기가 아니라 사법부가 이재명 살리기의 최선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재판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저도 경기도지사 이재명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대북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넘게 받았는데, 유죄가 나왔는데, 대북 사건으로, 송금 사건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지사가 모르겠다. 지사가 책임이지 대북 사건을 어떻게 부지사가 책임지고 감옥 가고 지사는 멀쩡합니까? 이게 무슨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어요?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공직해 본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 부지사가 감옥 가는데 대북 사업에서 어디 지사는 모르고 부지사가 지가 알아서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총대 메고 감옥 가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죽이기입니까? 이재명 살리기죠. 저는 사법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선거법에서도 전번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거짓말로 또 권순일 대법관이 마지막에 살려줬지 않습니까? 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사법부 내에 상당한 정도의 이재명 카르텔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쭙어야 되는데 아까 좀 기회를 놓쳐서 지금 좀 뒤늦게 여쭙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광장의 세력과도 손을 잡고 나라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15대 총선 때 그때 15대 국회 때 그때 우리 후보님을 그때부터 뵀는데 그때 뵈면 하여튼 꼿꼿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말씀대로 그때는 신한국당에 계셨지만 조금 왼쪽에 신한국당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좀 계셨고 한데 어느 하여튼 순간부터 뭐 지금은 약간 우파 정치인, 심하게 말하면 무슨 우익 정치인, 뭐 극우 정치인 뭐 이런 평가까지 봤는데 그중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전광훈 목사님과의 어떤 그 친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도마에 좀 오르고 그냥 이미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야 그렇구나 이렇게 싶어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과거의 발언 중에서는 하여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국회에 나오셔서는 하여튼 그렇지만 최근에 그분을 뵌 적은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두 분 관계가 어떠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동지적 관계라고 봐야 되는지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요즘에는 나간 적도 없고요. 예. 그러나 지금 저의 생각에는 기독교만큼 대한민국 3.1운동 때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6.25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만약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정당도 있지만 과연 교회가 지금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여러 종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칫하면 좌익으로 몰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좌익으로 몰리기 때문에 좌익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 기독교의 교회 조직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지나치게 이거 뭐 극단이 아니냐 했는데 물론 목사들이 다 인격적으로 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 건전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다. 북한과 다른 점이 바로 대한민국에 우리는 기독교가 있다. 천주교가 있다, 불교가 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언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는 자유 언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지 과연 국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과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이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도지사 때는 종교과를 일부러 만들어서 경기도청에 과가 없었는데, 이 종교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행정조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모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셨으니 국정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번 대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그 단일화 내홍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정운영 비전 정책이 좀 실종됐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일단 공약 1호로 내거셨고 또 청년 정책도 위에 두고 계신데 이런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문수 국정운영 정책의 어떤 키워드 그리고 구체적인 좀 실천 방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대통령은 핵심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경제정책의 첫 번째는 기업이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기업이 더 투자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번창하는 대한민국, 이게 1번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업을 도와줘서 창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기업이 수출하기 좋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좋은 물건 잘 만들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1번이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 문제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동조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형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옛날 노동조합하고 다르게 중산층 노조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람 조합원이 12%면 노동조합 없는 근로자가 88%입니다. 정말 이 밑바닥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자기 일한 걸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의 피해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돌봐야 안 되겠습니까? 노조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조한테 아무리 호소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소리 없이 밑바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한 나라, 기업하기도 제일 좋고 노조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돌보고 동행하는 이런 노조가 되고 우리 국민들 정신 자체가 이타적이면서도 가장 자기 자신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기풍, 이런 교육, 또 가정의 가풍,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김 후보께서는 이제 대권의 꿈을 이제 이미 갖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그 이른바 폭권 문수 이런 강경 보수 전사 이미지로 이런 대선 후보로 이제 이렇게 부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신 도덕성도 높이 평가되고 도지사 2번 거치시면서 여러 행정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 국정 운영을 전반을 운영할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제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국내외에 이제 어떤 복합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질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국회의원을 할 때나 도지사를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나 첫째는 깨끗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는 깨끗하지 않으면은 모든 나라가 썩어서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 안 되고 사회기강도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부패한 사람, 사기를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조금만 손을 대면 전부 비리, 부패 때문에 그 측근이 감옥 가고 또 핵심 고리는 의문사를 계속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을 12개 제목으로 5개나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재판 중지 다 시켜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꼭 깨끗한 것이 가장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만큼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50% 이상을 도지사 할 때 계속 최고로 많이 만들고 또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이나 또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뭐 파주에 뭐 이런 테크노밸리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실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TX 이거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주도해서 창안한 거 아닙니까? 이 시민들이 너무나 저는 교통이 복지다.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을 싫어해서 이게 아니라 교통이 복지다. 일자리가 복지다. 이 신념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교통혁신을 하고 이거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로 성장 시대, 마이너스 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바로 기업도 혁신해야 되고 R&D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 완전히 혁신해야 되고 해외로 탈출해서 쉽게 사는 게 아니라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혁신해야 됩니다. 정부도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도 혁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서 특히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저 김문수가 이끄는 5년간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랜만에 저 여러 가지 말씀 들으니까 하여튼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뭐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치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정치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 국힘에서 지금 이 혼란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힘의 일부 인사들이 이 지금 대선보다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권력관계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직 30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일화 드라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만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 최종전에서 만약 실패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래도 당에서 정치를 계속 하실지 아니면은 대선을 끝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 뒤는 걱정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지지율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 짧은 20여일 기간 동안 어떻게 당선이 된다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우리나라처럼 빠른 디지털 사회, 우리나라처럼 빠른 이 언론 정보화 사회, 우리나라는 정말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바꿔왔다. 언론인 여러분 역할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는 자는 언론인들 계속 안 주무시고 어떻게 되느냐고 취재를 하시는데 이 속도와 그 집념 그리고 그것을 해내고야 많은 우리들의 성취 의욕,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세계적 기적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의 원천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비관하는 분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개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뭉쳐서 뛰면 지금 우리처럼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그래요. 자기들은 조그만하게 서울보다 작은 나라인데 그 7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제조업도 잘하고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제철 자동차, 비행기, 조선 선박부터 반도체, 가전으로부터 AI, 바이오 못하는 게 없는 이런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의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이 황금기 이것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느냐. 저는 국민 여러분 또 여러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내겠습니다. 네, 그럼 정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8시 30분 지나서 당 지도부에게 제안을 하셨고 10시부터 저희 관훈 토론 진행 참여 중이신데 그 사이 나온 기사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비대위가 당무 우선권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 충돌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푸실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하고는 타협해 오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유권자 전체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지난 한 며칠 동안의 상황이 대단히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뭔가 음습한 음모가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두 후보들 사이 특히 이제 김 후보님도 해당될 텐데 당 지도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런 국면에서 과연 당 전체를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자세를 낮춰야 된다, 소리를 줄여야 된다 그런 소리 없는 해결을 지향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권하는 분도 많고 제 자신이 많은 역경을 거쳐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또 깊이 내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승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경우,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지금 살더라도 영원히 죽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질책하는 뭐 댓글부터 시작해서 온갖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고 제가 어떻게 구석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당당하게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저 양심 앞에 올바른 길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네, 다소 이제 무거운 주제 질의가 있었고 또 이제 결연한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차원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후보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좀 연배가 좀 있으시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히려 건강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뭐 턱걸이 하는 영상도 좀 올리시고 그랬는데 턱걸이 얼마나 하세요? 몇 개나 하시는지 하고 뭐 그냥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턱걸이는 뭐 그냥 가장 짧은 시간에 그건 뭐 우리 집에 문틀에다가 한 10,000원 주면 그 사는데 그 걸어놓고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30초 하면은 하루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가장 값싸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몇 개 한다고 하는 거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비공개하시는 이유 몇 개 하는지 그건 왜 비공개? 뭐 적어서 그런지. 예, 좀 뭐 자랑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저는 그러나 해야 될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 보통 보면은 뭐 좀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뭐 다들 좀 내세우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감추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또 조금 좀 다른 질문인데요.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니죠.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시절에 좀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 119에 전화를 하셔서 그 특정 소방관한테 다소 이제 고압적인 태도로 좀 대했던
음성 그 파일이 좀 돌기도 하고 좀 공개가 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김 지사님한테 좀 너무 좀 관료주의적이다,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도 조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란 무엇인지, 또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가져야 할 권위란 또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19 사건은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6천여 명의 소방관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을 때 긴급 응급 자동차의 소재를 묻고 제가 그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제복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이 전화로서는 자기 계급장과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 뭐 기본인데 말이죠. 모든 제복 공무원의 기본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 소방관은 이 도지사가 전화한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장난 전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소방관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치고, 국민들 볼 때는 저게 완전히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제 자신이 이런 세상에 딱 그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경기도 지사 시절 얘기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재선하셨었죠. 맞나요? 예. 근데 마침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 지사 경력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만 비교해 보면 두 분 중에 어느 후보가 더 나았었나요? 뭐 그거는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광교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그것도 뭐 대장동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단지, 이것도 대장동보다는 한 4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뭐 LG라든지 또 저 북쪽의 파주의 LG LCD 뭐 여러 개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를 비롯해서 제 측근이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없고요, 저 측근이 한 사람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고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추문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늘 저보고 돈 좀 가져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에서는 매우 무능하고, 제 집안에서도 저 사람은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암만 해봐야 뭐 이런 자리 하나 생기는 것도 없고, 또 주변에 자기 집안이든지 아는 사람도 챙기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원망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그 신념을 가지고 공직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은 제가 만든 겁니다. 청렴 영생 부패 즉사, 그리고 민주 영생 독재 필망,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거는 정말 제 체험에서 그래 만든 건데, 제 상대되는 후보는 저하고 아주 대조적일 겁니다. 혹시 지금 그때 경기도 의회의 다수당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의회는 지금 민주당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의회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김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어려움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을지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의회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민주당이고 우리는 3분의 1밖에 없었어요. 무상급식 문제가 그때 경기도 김상공 교육감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울은 1년 뒤에 시작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지사직을 사퇴 안 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을 제가 하면서 타협을 했죠. 친환경 농가도 살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또 학교도 좀 더 좋은 그런 쪽으로 타협을 했는데, 저는
정치는 전쟁하고 다르게 타협이 기본이다.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기본적인 그 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하고 항상 대화하고 또 밥도 먹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안 되겠느냐. 야당을 그냥 저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그 어떤 운동권 출신보다 제가 운동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왜 이거 노란봉투법을 만드냐. 노조운동도 저만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왜 당신들이 노란봉투법 이거는 잘못된 법인데 민법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는데 이거 왜 자꾸 하냐. 그럼 노동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기업이 다 도망가게 하냐.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는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하면은 둘만 대화하면 잘 안 되는데 가능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노조하고 대화할 때도 회사도 오고 일반 소비자도 오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은 훨씬 객관적인 대화와 타협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과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면 아니 이미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가장 큰 경제 현안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통상협상은 기본이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94년에 지금부터 31년 전에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고 그것이 저희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미국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양키 고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미국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뭐 나라도 대단하고 다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읽던 그 들어라 양키들아 뭐 이런 쿠바 혁명 쓴 거 이런 게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매우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발전에 또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고 제가 미국에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주한 미군 사령관 모셔다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강도 좀 초청하고 또 미군 부대 우리가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미국하고 관계 또 미국 기업이나 해외 외국 기업 암참을 비롯해서 해외 기업인들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 투자 유치도 자주 가고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 슈와제네거하고 초청도 하고 제가 방문해서 교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있는 미하원 의원 영킴부터 시작해서 앤디 김이든지 여러분들 제가 미국 특히 공화당 쪽에 여러 주요 인사들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은 외교 전문가 또 재미교포 이런 분들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핵에도 우리가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과 전술핵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핵 문제도 걱정 없이 우리 어깨너머로 절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관계없이 우리 한미동맹의 가장 가까운 친구, 혈맹,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중, 또 북한, 러시아 관계 아마 저만큼 잘 볼 사람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북핵 대응 위해서 뭐 전략자산 순환 배치 말씀하셨는데 또 이와 함께 그 핵 재처리 능력의 확보라던가 핵 추진 잠수함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등을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우선돼야 되고 1988년 일본은 뭐 해낸 일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매우 큰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는 신뢰 관계인데요. 미국이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를 좀 못 믿는 것은 일본은 그래도 꾸준하게 미국하고 우호 관계와 그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또 반미적인 성향의 정권도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또 상당히 미국하고 가까운 이런 정권도 들어오고 이 정권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한 지속적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김문수가 되면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거슬르면서 그걸 거슬르고 핵을 개발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이 핵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밀한 신뢰와 동맹을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안 때문에 그 단일화 관련된 이슈를 초반에 많이 질문을 드렸고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분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시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관훈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편안하게 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김 후보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 후보께서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저희가 박수하는 것으로 오늘 관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